저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김정은의 정책적인 방향이 모두 망국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 나토에서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매우 격분해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몽골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가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쳐들어온 건 북한이 처음입니다. 1000년 만에 처음이에요. 1000년 만에. 유럽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 12,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개입을 했고, 특히나 이들 중에 상당 부분의 병력은 가장 결전이 치러지고 있는 크루스크 전역에 배치가 된 걸로 다수의 언론과 미국 외교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우리 국정원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득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파병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원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정설이지만, 러시아도 원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정설입니다. 즉, 러시아가 일단 먼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고, 러시아로부터 그런 파병 요청이 왔을 때 김정은도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파병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득실을 따졌을 때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러시아는 하루에 약 1,500명에서 1,800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전쟁이 지금 일어난 뒤에 지금 1,000일 가까이 흘렀어요. 1,000일. 지금까지 러시아 군의 사상자가 70만 명 정도입니다. 사상자가 70만 명. 정말 많은 병력이 갈려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의 부족분을 어떻게든 러시아는 채워야 되는데, 자국민의 어떤 여러 징병이라든가 지원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이제 부족한 이 용병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용병이 뭐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체첸 부대라든가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는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려서 북한군을 용병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물론 러시아 군제에 편입이 돼서 싸우고는 있지만 뭐 용병이죠,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이득이죠. 병력 부족분을 데리고 올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혈맹 관계를 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제적인 협력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명이 오고 가잖아요. 결국은 죽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위해서 북한이 피를 흘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혈맹 관계가 되는 겁니다. 피로 맺어지는 관계, 이거는 끊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게 부담을 그냥 팍팍 주는 겁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거 안 들어줬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너희가 어려울 때 그렇게 피를 흘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김정은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군인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 한 달에 뭐 한 2,000불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12,000명을 대충 계산해 봐도 이게 수백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캐시카우가 생겼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캐시가 지금 막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 자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을 해결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에 동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군의 파병 사실에 대해서 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작동이 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에 12,000명이나 끌려가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쳐서 돌아올 텐데 그것에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북한은 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거 잘해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냥 총알바지를 끌려갔다 끌려오는 건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인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변수는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뭐 열흘 안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 시체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어머니나 그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가 막 많아요. 막 6,900, 7,900예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훈련하다가 죽었다고 할 겁니까? 못합니다. 그때 가서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조금씩 할 겁니다. 정부 통제를 하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북한이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거예요. 죽었으니까 또 죽은 사람들 그 인원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면 또 그것에 대한 소문이 퍼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왜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냐입니다. 명분 없고 내가 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북한이 파병한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베트남전에 파병을 해서 북베트남군과 같이 싸웠죠. 공군기 조종사들이랑.
근데 그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북한도 반미 국가고 베트남도 반미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반미 전선에서 함께 미 제국주의자와 맞서 싸웠다라는 그 공동의 그 목표와 당위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싸운대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북한이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왜 싸우는 거야? 러시아군을 위해서 싸운다. 러시아가 보는데 뭘 해준 게 있어야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죠. 차라리 중국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십시오. 그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6.25 때 내려왔으니까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는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쉬쉬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는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군 파병 소식이 직접적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이 매우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파병 당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그 파병한 사람들의 가족을 임시 격리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미리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격리한다고 되겠습니다. 12,000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당 3명씩 있다고 쳐도 거의 5만 명, 6만 명이거든요. 그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북한이 과연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분노가 많이 일 겁니다. 자기 또래들이 지금 나가서 죽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명분이 없는 전쟁에 동원됐다는 것 일단. 그 둘째, 죽었으면 보상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 보상금도 안 줘요.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다 북한 당국,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재롱은 남이 피우고 돈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병사들, 수십만의 어린 병사들의 그 목숨값으로 지금 김정은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대규모 어떤 시위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북한 곧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인가요? 저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김정은의 정책적인 방향이 모두 망국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 나토에서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매우 격분해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몽골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가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쳐들어온 건 북한이 처음입니다. 1000년 만에, 처음이에요. 1000년 만에. 유럽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북한은 EU 국가 전체, 나토 국가 전체를 지금 적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외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사라졌어요. 독일과 북한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둘째,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과연 북한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입었던 그 상처를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입었던 것들을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드물진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미국과 그래 협력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게 무기 기술 주지 말아라, 이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 무기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핵잠수함 추진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쬐꼬만 나라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이런 무기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가져가려고 하네? 야, 러시아 정신 차려. 너 경제 복구 안 할 거야? 발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났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의 북한 병사들을 파병을 시켜서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아질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오니까 이해해. 내가 물론 희생한 거 알겠는데, 너희 희생한 거 알겠는데 러시아로부터 이만큼 받아올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약속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못 받아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야, 너 받아온다며.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나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러시아로부터 받아온다며. 어디 간 거야? 그거 어디 있어? 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항상 북한을 돕던 게 누굽니까? 중국이죠.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해봐. 이거 아닙니까? 잘해봐. 열심히 해봐. 근데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이제. 왜? 너랑 나는 이제 모르는 사이. 어제까지만 하도 넌 나와는 형제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 이유는 누구한테 있다? 김정은 너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이다. 러시아는 야, 우리가 이렇게 파병 열심히 했는데 우리 도와주지 않을 거야? 러시아는 누구세요?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이 파병 결정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오히려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수렁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간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서서히 잠식될 겁니다. 그 수렁에 빠져서. 트럼프 취임 후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종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4시간 안에 전쟁 끝나는 건 어려워요. 뭐 전쟁이 뭐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24시간은 어렵고요. 단기간에 끝난다라는 표현이겠죠. 저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단기간에 끝나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최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겠고, 근데 그런 북한의 바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에는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수출하는 무기를 공해상에서 미국이 가로채자라는 얘기가 미국 내 안보 진영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매우 그 압박의 수위가 매우 결정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북한이 결국 견디지 못할 겁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중 신고법 첫 번째 항목이 최고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본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디코이 차량이라고 아십니까? 디코이 차량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타고 있는 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같이 운용하는 거예요. 위성으로 봤을 때 혹은 이렇게 감시 장비로 봤을 때 어떤 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가짜 차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로 따지면 대역을 만든 거죠. 그 대역이 차량에서는 디코이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김정은 북한이 디코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올해 들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디코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딜 현지지도 갈 때마다 전파 방해 재밍을 쏘는 차량이 또 그 주변을 항상 맴돌면서 이제 그 신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근거로 쓰이고 있죠. 김정은에 대한 경호 수위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호를 강화한다는 건 미국으로부터의 협박이나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경호원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어요. 정확히 미사일로 때리면 돼요. 뭐 100명 있으면 뭐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인원수를 늘리고 주변에 뭐 차량을 동원하고 이거는 내부에서 지금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도 그걸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부 반란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즉 반란의 주동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성격도.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쉿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전적인 군부가 이 북한의 지도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뜻하기 때문에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북한 엘리트 계층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합리적일 겁니다. 북한 엘리트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못 살아서. 김정은 체제에서는 더 이상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후계자가 정해지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쿠데타. 김정은의 사후. 그러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김정은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구도를 둘러싼 쿠데타. 근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군부만 아니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입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의 시각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인만의 주관을 갖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은 팩트가 아닌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기르면서 사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는 늘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또 뭐 국내외적으로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회를 남남 갈등하기 위해서 또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외부 세력의 선전선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디 현명한 선택, 현명한 결정, 그리고 현명한 그런 사고 방식을 길러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